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입니다. 필환경의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생각해보고 또 환경 이슈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021년 3월 11일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0년 되는 해이거든요. 벌써 10년이 너무 시간이 빨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10년 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10년 전으로 좀 돌아가서 그때가 어떻게 된 거였고 언제부터 어떤 사고로 이게 시작이 된 건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 2011년이었죠.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 지방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가 꽤 컸죠. 9.0대였는데요. 그 지진으로 인한 육지 피해도 상당히 심했었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해역에서 발생했던 쓰나미가 후쿠시마 현해에 위치했던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 내 전원이 중단되고 원자로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식혀줘야 되는데 이 식혀주는 냉각 장치 자체가 작동을 멈췄어요. 이러면서 12일 날 이제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연달아서 2, 3, 4호기에서 폭발이나 또는 화재가 일어나면서 이때 당시에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 누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세계에 지금 3대 원전 사고가 꼽히는 사고들이 있는데요. 네. 79년도에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랑 86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체르노빌은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학생 때였으니까. 예. 지금 현재도 체르노빌은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죠. 예. 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또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 앞서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이 설계 결함이라든지 고장 또는 사람들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또 10년 전에 일어났던 이 후쿠시마 일본의 사고 같은 경우는 지진과 쓰나미 즉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여서 더 이런 두려움이 커졌던 사고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진이나 쓰나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기후변화 문제로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수습이 됐는가가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난 이후에 이건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수습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잘 진행이 됐을까 늘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가까워서. 네, 맞아요. 가까워서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또 살펴봤는데 현재 사고 당시에 발생했던 다량의 방사능이 원전 부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아직도? 네. 3월 4일 날 일본 현지 신문인 요미우리에 따르면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무려 지금 현재 52경 베크렐에 달하는 것으로 이거는 뭐 와닿지도 않는데요. 52경 베크렐? 네, 1조의 10,000배이더라고요. 52경이? 예, 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될 줄 경 몰랐는데. 자체가 1조의 10,000배. 네. 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해결료 수거와 또는 원전 폐로 작업을 2051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사람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아직도 그러면은 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52경 베크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일본 정부가 그런 과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 바다의 문제, 바다 오염수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많거든요.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인접 바다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사실 그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을 이제 좀 검토하고 있다,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원래 남아있는 이런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부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해결료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요? 계속. 예, 맞습니다. 남아있는 해결료는 계속 고온의 열을 내뿜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을 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물이 더해지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매일 140에서 170여 톤의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부지 내에서 마련된 이제 방사능 오염수 저장 공간이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상태이고 여기서 일본 정부가 고안해낸 것이 바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거죠. 값싼 방법인 거고 그냥 눈에 안 보이게끔 처리하겠다라는 뜻인 건데 이거는 한국을 포함해서 사실 전 세계인들
그러니까 바다에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수산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전 언젠가는 세계인들이 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이렇게 일본 어부들조차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 방류가 된다면 이게 해류에 의해서 1년 만에 국내 바다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1년 만에? 네. 1년 만에. 아, 너무 짧으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 지금. 사실 일본 정부가 이런 처리수 자체를,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 자체를 핵종을 제거했다 이러면서 일명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처리수이기 때문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안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막 일부러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조사 보고서를 이제 조작되어서 보고서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되게 거짓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또 사실 오염수랑 같이 문제되고 있는 게 오염토이거든요. 오염토. 네,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작업을 제염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부르는 이제 그 오염된 토양을 제염토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제염토를 재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된 흙을 긁어내가지고 농지로 다시 재사용한다든지 농지로? 네, 또는 일본 전역에서 도로나 제방을 쌓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혀놓은 상황이라서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제염토에서는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나올까 궁금한데. 방사능이 아까 52경 베크렐 말씀드려가지고 네네.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일 수도 있겠다 보이는데 네. 이것도 상당한 수치입니다. 방사능 오염 그 수치가 8,100베크렐 킬로그램 수인데요. 이하의 오염토는 도로나 제방을 쌓는 공공공사 이용을 할 거고 또 5,000베크렐 이하의 오염토는 농지를 조성하는 데 이용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우리 방사능 굉장히 작은 방사능 가지고도 맞아요. 쬐면 안 돼서 저희 뭐 병원에 가면은 네, 맞습니다. 몇 번 이상을 뭐 맞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주의 사항들이 써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예.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52경 베크렐은 당연한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8,000, 5,000 이런 수치들은 사실 사람이 쐬면 안 되는 수치인 정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떻게 지금 괜찮은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한국에서 이제 대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또는 어이없게도 일본 정부가 WTO 세계 무역기구이죠. 거기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한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소한 거죠. 네. 이제 왜 한국이 이 일본의 후쿠시마 현에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소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2019년에 WTO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만 금지하고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왜 한국에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계속 이제 일본 정부가 여전히 또는 한국에 이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국의 이제 시민단체들이 계속 이런 일본 정부를 향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수입 금지는 계속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바로 국내 원전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무려 24기,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원전들이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1978년부터 원전 사건 사고로 기록된 것만 해도 무려 760건에 달하고든요. 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안에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왜 잘 모르겠죠? 그렇죠. 네. 사실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많이 돼요. 근데 이 760건 중에 딱 자연재해로만 발생한 사건이 20건이 넘거든요. 자연재해라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예를 들면 태풍이나 또는 폭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로 들어보면 2020년에 작년 가을에 있었던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이 2개가 있었죠. 예. 그게 이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있었어요. 2개가. 네, 맞습니다. 네.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 2번의 태풍으로 국내 원전 8기가 정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각 이유는 물론 달랐지만 대부분 송전솔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외부 전원이 끊겼고 비상 발전기까지 가동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그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안전 장치가 잘 작동했다라면서 사건을 일축했던 것이었는데 사실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 전원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대규모 폭발 사고까지 연결이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식혀주는 그 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계속 열이 과해지기 때문에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험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원전은 전기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전기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발전소입니다. 그 원전 내에 있는 원자로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식혀줘야 되는 냉각 장치가 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위험할 뻔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까지는 사실 일본의 원전은 최고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기후 변화는 더 심각해질 거고 폭우는 더 심하게 또 태풍은 더 강하게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국내 원전이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모두의 안전과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작년 가을에 있었던 태풍 얘기가 그냥 지나가지지가 않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서울 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과 함께한 환경하자 10주기를 맞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